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야 공방은 오늘도 격화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자 국민의힘도 맞불 회견으로 대응했는데요. 민주당은 현 시국을 검찰 독재, 신공안 정국으로 규정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으면 모레 있을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시국을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비유하며 검찰 독재와 신공안 정국을 통해 정치 학살과 야당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대선 자금 수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 논두렁 시계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편향된 정치검찰의 수사를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사상 최악의 과잉 수사 등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와 저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모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 특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속어 논란과 종북 주사파 발언에 대한 사과 없이 아무렇지 않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연설 중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거나 아예 시정연설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선 자금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화천대유의 개발 이익 5,500억 원을 환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2021년 4월이면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이 원수 같은 이재명에게 대선 자금을 줬을까라며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편 김혜영 전 의원이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섣부른 예단에 따른 입장들이 함부로 표명돼서 당내 분란을 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검찰 수사를 막으려는 물타기라며 거듭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국회에 책무를 져버린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특검 요구에 대해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신의 악수, 독약을 셀프 처방한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맞불 기자간담회를 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를 뭉갤 때 필요한 것이지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특검은 처음 듣는다며 수용 불가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속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수사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법치국가에서의 영장 집행은 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 하나라며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즉각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국회의 책무를 져버린 정부 여당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마음대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그려고 하는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송두리째 땅에 묻어놓을 작정을 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여당에서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법 84조에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의 시정연설 거부는 부당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야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데 검찰 수사와 맞물려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가 최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른바 돈줄이 꽉 막혀버린 건데요. 가뜩이나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는데 여기에 강원 레고랜드의 어음 부도 사태까지 터지면서 불안 심리가 시장을 흔들고 자금 시장은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이러다 기업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는 오늘 긴급회동을 가지고 시장에 50조 원 이상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열린 비상거시 경제금융회의. 경제부총리는 지금의 자금 시장이 매우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대내외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부작용으로 시장에 돈이 말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비롯된 불씨는 가뜩이나 불안하던 시장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강원도가 춘천에 들어선 레고랜드에 2천억 원가량 지급 보증을 서놓고 갑자기 지난달 말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실상 국가가 선 보증조차 믿지 못하게 된 상황에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량 기업들의 채권마저 팔리지 않아 돈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고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까지 위험하다는 뜬소문마저 돌면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강원도가 모두 상환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상황. 정부는 더 이상 시장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판단하고 50조 원 이상을 긴급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운영하고 당장 내일부터 급한 회사채와 어음을 사는데 1조 6천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3조 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10조 원을 지원합니다. 최근에 강원도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돌로 변수로 또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특히 정부는 강원도 사태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보증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SPC의 계열사 공장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샤니 공장인데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잘렸습니다. 최근 20대 노동자가 소스 기계에 끼어 숨진 데 대해 허영인 회장이 공식 사과를 내놓은 지 이틀 만의 일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SPC 계열사 샤니의 제빵 공장입니다. 오늘 아침 6시 10분쯤 이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 노동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당시 이 남성은 빵 제조의 마지막 단계인 검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빵이 든 제품이 플라스틱 상자에 2개씩 담겨 컨베이어 벨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품이 1개만 담긴 상자를 발견해 빼내려다 기계에 손가락이 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가 일어난 라인은 현재 가동이 중지됐습니다. 빵을 담는 그 상자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동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손이 끼셔가지고. 현장에는 다친 남성 외에도 2명이 더 있었고 그중 1명이 곧바로 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오늘 오후 손가락 접합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SPC 계열사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진 지 8일 만에 또 허영인 회장이 공식 사과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SPC 측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SPC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해당 라인의 작업을 모두 중단했고 노동조합과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직후 샤니 대표이사와 노조 위원장이 병원을 방문해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SPC는 모든 사업장에서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1,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SPC 그룹을 대상으로 강력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틀 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한 거푸집 붕괴 사고 사망자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아온 중국인 여성 노동자가 오늘 오전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공사인 SGC 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오늘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어떠한 책임도 피하지 않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관련 속보입니다. 김 국장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활약할 당시의 구속자 명단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무려 269명에 달하는데 김 국장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전향하면 경찰에 특채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손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치안본부 대공분실 구속자 명단입니다. 시기는 지난 1989년 8월부터 1996년까지 경찰에 특채된 김순호 경찰국장이 근무한 기간입니다. 김 국장의 대공요원 특채를 주도했고 김 국장이 정신적 스승이라고 밝힌 홍승상 전 경감이 자신의 저서에서 공개한 사건과 구속자 명단을 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정리한 겁니다. 25개 공안 사건에 구속자는 269명, 이 가운데 70명은 1999년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 중 1명이 넘는데 나머지 역시 관련법을 몰랐거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때 저희 멤버들이 하자고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러고 나서는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김 국장은 범인 검거 유공 등으로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6차례 포상을 받았고 계급은 경장에서 경사, 경위, 경감으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명단에 나온 구속자들은 홍승상과 김순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홍승상이었던 모양이던데 수사관들이 그 사람이 내려오면 바짝 긴장해서 김순호 씨는 팀장급에 속하지 않았나 싶어요, 인상이. 1990년 구속돼 실형까지 받은 권모 씨는 3박 4일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가혹행위까지 당했는데 당시 김순호에게 직접 취조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권 씨는 특히 홍 전 경감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김 국장이 했던 제안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로 이감하기 전인데 야 너도 이참에 화끈하게 전향하면 5급 특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그랬었는지. 권 씨 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순호 국장은 날조된 소리라며 경찰에 5급 특채는 없을 뿐더러 경장 경사였던 자신이 특채를 시켜줄 수도 제안을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단체들은 김 국장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받은 포상과 승진을 취소하고 경찰국장 자리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장기 집권을 공식화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 최고 지도부를 자신의 최측근들로 채웠습니다. 그야말로 견제 세력이 사라진 시진핑 1인 체제의 중국이 완성된 건데 베이징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오늘 발표된 최고 지도부 명단 예상이 됐던 건가요? 네, 중국은 5년마다 최고 지도부인 7명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출하는데 시진핑 사단의 약진이 예고되긴 했지만 이 정도로 독식할 거란 예상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된 상무위원의 명단을 보면 시 주석을 제외한 기존 상무위원 6명 가운데 시 주석 측근 2명만 유임됐고 새로 선출된 4명도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입니다. 최고 지도부를 시진핑 주석이 장악한 것으로 견제 없는 완벽한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요, 그동안 계파 간의 안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례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네, 중국은 덩샤오핑 집권 이후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최고 지도부에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해 계파 안배를 해왔습니다. 이전 최고 지도부의 리커창 총리와 왕양 정엽 주석은 시진핑 주석과 경쟁 관계로 볼 수 있는 후진타오 전 주석을 수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이른바 공청단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번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역시 공청단 계열로 한때 후진타오 전 주석이 시진핑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지목했던 후추나 부총리도 탈락했습니다. 어제 당대회 폐막식에서 후진타오 전 주석이 중간에 퇴장하는 일이 있었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이 황급히 건강상의 이유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공청 단계를 최고 지도부에서 제거해버린 시 주석의 전횡에 불만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웨이보를 비롯한 중국 SNS에서는 이 영상이 삭제됐고 검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건요. 결국 시진핑 1인 지배 체제 하에 중국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견제 세력이 사라진 중국 지도부의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진핑 우상화 작업이 한층 강화되면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국가 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 문제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천명하면서 일각에서는 세 번째 집권 시기인 향후 5년 내에 대만 침공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미중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대중국 포위망 합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국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도 외교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10%씩 줄이는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난방 온도를 평균 17도에 맞추고 불필요한 조명은 끄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과 총리실까지 모두 예외라고 합니다. 이 기관들은 왜 다 빠져 있을까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밤 11시가 되자 조명이 일제히 꺼집니다. 평소 밤새 불을 밝히던 광화문, 흥인지문, 세종시 금강보행교도 불을 끕니다. 에너지를 아끼자는 취지입니다. 공공기관은 난방 온도를 평균 17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 난방기는 사용할 수 없고 실내 조명의 30%는 꺼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야 하는 곳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정해놨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은 물론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빠진 곳들이 있습니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빠져 있습니다. 삼권 분립에 따라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총리실도 빠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냥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사무소 다 의무 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헌법기관인 그 국회, 법원 그리고 대통령실까지도 그 의무 대상에서 빠진 거는 적절하진 않고 좀 특권의식 같은 게 아닌가 저는. 5년 전에는 국회와 법원도 포함시키자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산업부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시키려면 법을 고쳐야 하지만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고시를 바꿔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법원과 국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만 톤과 2만 톤, 다른 공공기관 평균의 15배, 4배나 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여느 아이돌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 걸그룹은요, 한국으로 K-팝 유학을 온 태국의 유명 아이돌들입니다. 한국 정부가 마련한 K-팝 시스템 전수 프로그램에 뽑혀서 넉 달간의 연습을 거쳐 지난주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요. 제2의 블랙핑크를 꿈꾸는 태국 소녀들의 한국 유학기를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로즈베리입니다.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이들. 태국에서 온 4인조 걸그룹 로즈베리입니다. 태국에선 각각 다른 팀에 소속됐던 유명 아이돌이지만 그곳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 팀을 만들어 한국에 왔습니다. K-팝 본토로 유학을 온 겁니다. 넉 달 전 태국을 떠나는 날, 공항 출국장은 떠들썩했습니다. 한국으로 아이돌 유학을 떠난다는 건 태국에선 큰 이슈였습니다. 한국에서 이어진 강도 높은 훈련. 넉 달 동안 매일 6시간 이상 군무를 맞추고 노래 부르는 기술도 더 보완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의 발음, 딕션 이런 것도 다 소화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많이 연습해서 잘 해줘가지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 역시 이들에게는 신세계.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까지 가지며 오래 기억에 남을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가수가 해외에 진출하는 기존 한류를 넘어 K-팝 시스템과 성공의 노하우를 다른 나라에 전수하는 아이돌 연수 프로그램. 로즈베리는 한국 정부가 마련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두 번째 사례로 지난해 유학을 온 베트남 아이돌의 경우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팝 선진국에서의 배움을 안고 지난 금요일 한국을 떠난 로즈베리. 이제 태국의 블랙핑크가 돼 날개를 펼칠 일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은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주는 도우미견은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장애인들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는 고맙고 소중한 존재들인데요. 오늘 현장 365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곁을 지켜주고 있는 도우미견들의 이야기를 허원철 영상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인 세라와 금돌이의 훈련이 있는 날. 청각장애인 도우미견은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밖에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알려주는 역할. 집에 갓난 아기를 키우거나 이런 경우에 아기가 울었을 때 알려주는 역할. 그리고 아침에 알람 소리를 대신 듣고 깨워주는 역할 등 귀의 역할을 대신해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각장애인의 귀가 되어주는 도우미견. 하지만 정말 중요한 훈련이 또 있다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화 훈련입니다. 분양이 되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지만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동행이 있습니다. 왼쪽의 귀는 아예 안 들리고요. 오른쪽 귀는 보청기를 사용해야만은 이제 대화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양혜원 씨 곁에는 항상 메이가 있지만 그 전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자고 있을 때 전화가 오는 거 한 번은 처음으로 얘를 나를 깨워서 이 아저씨가 차 좀 빼주세요라고 하고 차 빼주고 올라오면서 울었어. 별거 아닌데 다른 사람은 별거 아닌데 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눈물 흘렸던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웃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저한테는 신기한 일부분이고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걔는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없지서는 안 될 존재. 매주 일요일 뉴스데스크가 끝나면 바로 이어졌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오늘부터 2주간 쉽니다. 대신 그 시간에 MBC가 새롭게 마련한 국제뉴스 파일럿 프로그램 뜨거운 세계가 방송되는데요. 잠시 뒤 이어질 첫 방송에서는 오늘 세 번째 연임이 확정된 시진핑의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설명해 드리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난방 비상이 걸린 유럽 각국의 시민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지 현지 통신원들을 연결해 보여드리겠습니다. K리그1 최종전에서 전북의 조규성 선수가 2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K리그2의 안양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전주성으로 인천을 불러들인 전북. 관심사는 조규성의 득점왕 여부였습니다. 득점 1위 제주 주민규와는 2골 차. 전반 42분 페널티킥으로 격차를 줄인 조규성은 후반 13분 리그 17호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주민규와는 동률이었지만 출전 경기 수가 적어서 득점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같은 시간 울산 원정에 나선 제주 주민규는 절호의 득점 찬스를 놓치면서 땅을 쳤습니다. 그리고 종료 직전 제주의 골이 터졌지만 주인공은 주민규가 아닌 구자철이었습니다. 경기가 먼저 끝나 동료들과 함께 제주 경기를 지켜보던 조규성 선수도 깜짝 놀랐다는군요. 골로서 제주 이랬는데 누구야 했는데 이제 구자철 이래가지고 솔직히 이제 너무 좋았습니다. 조규성이 생애 첫 K리그 득점왕에 오른 가운데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득점왕을 노렸던 주민규는 마지막 순간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했네요. 한편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는 안양이 창단 첫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수원 삼성을 상대로 1부 리그 승격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K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 현대가 감격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순간까지 무려 17년이 걸렸네요. 일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왔다가 금세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시기죠. 차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밤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파주의 기온이 2도, 서울도 6도로 오늘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니까요. 두께감 있는 겉옷 챙겨 입으시고 옷깃도 단단히 여미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지만 내륙 하늘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동풍이 이어지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대 10에서 50, 동쪽 내륙으로도 5mm 안팎의 비가 더 이어지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며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높은 산간 지역으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비는 차츰 그치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다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지방은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오늘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떨어져 서울이 6도, 대구도 8도 선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서 서울 14도, 대구도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반짝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출근길 따뜻한 옷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